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급변하는 중동 분쟁 속에서 미국 연준의 긴축 부담은 완화되며 시장의 방향성도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에 코스닥은 기관 매수에 힘을 입어서 양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경계감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불법 공매도 적발 소식 후 공매도 여파를 많이 받는 게임주가 모처럼 들썩인 하루였죠. 네, 네오이즈를 중심으로 웹젠, NC소프트, 위메이드 등 게임주들이 모처럼 탄력적인 에너지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네오이즈는 콘솔 게임 피해 거짓이 누적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15% 급등했습니다. 시장이 반등엔 성공했지만 여전히 경계감이 강했던 하루였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오늘은 반도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강하게 체감할 수 있는 하루였죠. 삼성전자는 다시 7만 원 선에 바짝 근접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장중 13만 원을 터치를 하면서 지켜내며 신고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바닥 가까워진 반도체 본격 반등 시동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 ICT 수출입 동향을 공개를 했습니다. 반도체가 올해 최대 수출 금액을 기록하는 등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ICT 수출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감소율을 기록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부진한 상태지만 반도체 산업이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탄력 있는 에너지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장중 13만 800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그 외에도 PSK홀딩스, 텔레칩스 등 대부분의 반도체주가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2024년 로봇 산업 원년 될 것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협동 로봇의 시장 규모가 2020년 약 1조 원에서 작년 2조 2천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를 했고요. 2025년이 되면 6조 5,400억 원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2024년은 로봇 산업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두산과 한화, 또 현대까지 대기업을 비롯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등 중소기업들까지 협동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의 에너지도 좋았죠. 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 급등하면서 대장주의 면모를 과시한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등 대부분 로봇주도 동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하방을 확보하며 다시 도약을 준비 중인 로봇주. 종목별 모멘텀과 성장 추이를 따라 차별화 전략 잘 세워 가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반도체와 로봇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SK하이닉스와 텔레칩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바닥 가까워진 반도체 본격 반등 시동입니다. 9월에 반도체 수출이 최고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온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은 반도체로 그야말로 집중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업황 턴어라운드에 앞서서 주가가 좀 본격적으로 랠리를 기대를 해봐도 될지 장시영 차장께 여쭤볼까요? 일단은 메모리 사이클 자체는 바닥을 지난 곳으로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기사 나온 것 중에는 4분기에는 DDR5를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증산에 나선다는 소식도 좀 있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을 필두로 해서 엔비디아로부터 선수금까지 지금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사이클 자체는 뭐 9월 수출도 그렇고요. 바닥을 지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올해 한 해 동안 감산이 확대되면서 뭐 칩 제조사들이라든지 각각의 어떤 채널들, 유통사들도 재고 역시도 좀 줄어들고 있으면서 현물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업계 뭐 이 가격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어떤 스마트폰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기대가 조금 있었습니다. 반등을 하면서 조금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그거를 좀 못 믿어하는 시각과 전망들이 같이 상존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서 만약에 인텔의 이 HAB 펩 38이 이스라엘 이쪽 그 키리아갓이라는 위치에 좀 위치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영향권이라고 좀 보기 어렵습니다만 전쟁이 좀 확대되면서 그쪽에 가동이 중단된다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반도체의 이 열기는 확 식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의 내용을 이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는 4분기로 좀 들어서면서 바닥을 확인한 건 맞습니다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 바닥을 확인한 건 맞습니다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수요와 전쟁 이슈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는 뭐 HBM 쪽이라든지 뭐 DDR5라든지 증산이 있을 수 있는 DDR5라든지 이쪽 부분을 가지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바닥을 확인을 하고 주가가 좀 우상향 지속적으로 좀 추세를 가지고 우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지 당분간 올 연말까지는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상존한다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반도체주를 이끈 이슈는 역시나 HBM인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좀 반도체주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좀 어떤 모멘텀들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은 HBM 방금 계속 말씀 주셨지만 HBM이겠죠. 뭐 일단은 AI 테마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쪽의 성장 모멘텀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 식상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뭐 그래도 분명히 이쪽에서의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담으실 때는 이 HBM을 잘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담으시는 게 좋겠죠. 뭐 여전히 DIT를 포함해서 주가가 잘 나가는 기업들도 결국 이 테마로 가잖아요.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 밸류체인 주들이 별로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도 결국은 AI 안에서 HBM 쪽 테마로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계속 괜찮을 것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 차량용 반도체 쪽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뭐 사실상 차량용 반도체를 국내 기업만 보자면 제대로 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한다라고 한다면 넥스트 칩 그리고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뭐 IBI라고 해서 뭐 인포테인먼트 위주로만 사업을 집중해 왔지만은 앞으로는 자동차 자체를 운용하는 그쪽으로도 좀 나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넥스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경향성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도주로 복귀 시동에 속도가 붙고 있는 반도체주 가운데서 오늘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텔레칩스까지 한번 두 분의 신호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주에 확실히 좀 신호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다 고사인이 나왔는데 SK하이닉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만 원 넘어서면서 이제 신고가를 다시 썼고 13만 원대를 지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장시영 사장께 먼저 좀 여쭤보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또 다른 시작의 신호다라고 저희가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내일 주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단은 박스를 좀 뚫어놨고 이전 고점이 12만 9천 원을 뚫어놨고 13만 원에 안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아침 오전에 뭐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아침 시장의 여부에 따라서 흔들림이 좀 있을 거고 뭐 갭 상승한다라고 하면 추세를 다시 만들어 간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그게 아니라면 흔들린 다음에 뭔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옆으로 좀 붙여가면서 주가가 13만 원, 뭐 13만 2천 원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확실하게 추세를 다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 이 메모리 다운 사이클 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HBM 쪽에서 어쨌든 매출 확대로 실적 차별화에 좀 성공을 했고 뭐 D램이라든지 이쪽에서 전분기 대비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체 매출의 어떤 ASP는 상승을 했거든요. 그게 네. HBM 덕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 자체도 삼성전자는 연초 이후 한 23% 정도 상승한 거에 비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0% 가까운 상승을 보였단 말이죠. 그것
로만 보더라도 어쨌든 HBM에서 뭔가 차별화가 분명히 시장에서 좀 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반드시 추세 상승이 계속해서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석훈 PP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그럼 SK하이닉스의 이제 3분기 실적을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그리고 확실히 뭐 HBM에 좀 강자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체인저가 HBM에 좀 달려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예. 일단 3분기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제가 직접 예측하기보다는 연구원분들의 예측을 보자면은 얼추 맞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고서에서 좀 3분기 실적을 좀 보자면은 대략 매출액은 8조 원을 상회하게 되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6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디램 쪽은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고 낸드 수요가 좀 부진하면서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실적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뭐 지금 HBM 쪽으로 하이닉스가 대장이긴 해도 그게 지금 당장 실적으로 찍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다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엔 엔비디아에서 차량용 반도체 A100을 만들기 때문에 내년엔 차세대 반도체인 B100을 만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 때 결국 HBM 기술도 같이 하이닉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상으로 좀 보자면은 오늘 한번 뭐 방금 말씀주셨지만 차트 박스권을 뚫어줬으니까 손절세만 잘 정리하면은 접근하기 괜찮은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차트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보자면은 여전히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도 말씀드립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1년 이상 장기 투자하신 분들도 이제는 좀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한 시점이 드디어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확실히 지금 탄력이 좋은데 눈높이를 그러면은 어디까지 좀 상향 조정을 해봐도 될지 그리고 뭐 지금 좀 좋은 진입 시점이다라고 PB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차장님도 신규 진입 가능한 시점으로 보세요. 하이닉스가 SK 인수된 이후로 항상 이제 디램 사이클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제 그 사이클이 안 좋다고 좋은 쪽으로 바뀌는 시점에서는 주가 탄력도는 항상 하이닉스가 더 좋았습니다. 그 부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올해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HBM이라는 특별한 모멘텀이 있었지만 또 디램은 다행 사이클 구간에서도 하이닉스는 괄목할 만한 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변동성이 분명히 앞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상존에 있는 가운데서도 길게 보시면 전고점이 15만 원을 목표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앞서 언급한 대로 디램 업황은 이미 좀 바닥을 지나고 있고 HBM이란 모멘텀 자체가 하이닉스의 기업 본질을 좀 바꿔놓고 있습니다. HBM이 지속적으로 수요를 만들어주고 있고 혹여라도 뭐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또 시장에서 예상한 것과는 달리 4분기에 디램이 기저효과가 조금만이라도 디램의 어떤 기저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주가 탄력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존 보유자 그리고 신규 진입자 모두 매수 관점으로 좀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내일이 또 중요하다라고 하셨지만 이제 목표가는 15만 원을 먼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텔레칩스로 넘어가 볼까요? 앞서서 차량용 반도체 3대장 중에서 한 기업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10월 초부터 반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6%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서도 다 고사인 나왔는데 강석훈 PB께 먼저 여쭤볼게요. 텔레칩스 좋게 보세요. 예, 텔레칩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모델 2까지는 인포테인먼트에 적용하는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쓰여 왔었거든요. 근데 3부터는 이 AI라고 하는 것을 끼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ARM의 IP를 채택해서 돌핀5라는 제품을 만들었고 이를 뭐 삼전 파운드리에서 제작하고 나중에 뭐 쓸 것을 좀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율주행용 AI SoC라고 하는 것은 사피온 IP를 활용해서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NPU라고 하는 것을 적용한 뭐 ADAS 반도체 엔돌핀은 이미 개발했고 곧 양산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주목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의 쌍두마차가 달릴 길은 좀 탄탄대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시영 차장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텔레칩스가 자회사를 통해서 AI 관련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있어서 그 신규 칩에 대한 성장성이 또 주목을 받더라고요. 앞으로 좀 성장 추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년 신규 양산이죠. 그래서 뭐 칩 개발을 완료를 하고 있고 또 한 번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모멘텀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앞서 이제 피디님께서도 많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뭐 그 카메라를 통해서 AI 객체라든지 이런 이 차선들을 인식하는 비전 프로세서인 엔돌핀이라는 이 칩을 좀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을 연내 좀 개발을 하고 내년도에 양산 물량을 확보하는 걸로 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역시도 현기차 중심 또 일본차 중심으로 글로벌 탑티어, 그러니까 타이어 1에 대한 어떤 이 판매사들로부터의 어떤 판매 증가로 인해서 외형 성장을 계속 이루고 있는데
그 고객사들로부터의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신규 칩이 개발된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수요가 창출이 돼서 매출이 좀 증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뭐 내년, 내후년에도 바디사시용 뭐 MCU라든지 여러 가지 칩들의 좀 개발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후속 개발이 되는 칩들도 계속해서 신규 매출을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ABN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적용 분야가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칩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어떤 시도들도 많이 지금 시도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텔레칩스 역시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지속 개발, 양산을 목표에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계속해서 살아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또 차량이 뭐 전동화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살아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텔레칩스의 지금 주가를 보니까 9월 고점 대비해서는 25% 정도 이제 하락한 위치에 있는데 그러면은 연내 다시 전고점 돌파도 좀 가능하다라고 좀 기대를 해봐도 될지 궁금하고 지금 뭐 두 분 다 고사인 주셨으니까 홀딩 전략을 좀 주신 것 같은데 뭐 신규 진입으로도 좋은 가격대일까요, 피비님? 예, 그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뭐 기업 자체가 말해줬던 바에 따르자면은 이제 완성차 업체에 테스트 제품을 보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평판을 좀 보자면은 되게 솔직한 기업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거짓말이란 얘기라고 보진 않고요. 네. 현재 딜레이는 있지만 뭐 3부터는 된다고 한다면은 실적의 큰 성장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자율주행 쪽으로는 그림이 완벽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뭐 기업이 말한 것을 다 지키면서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그린 청사진이 탄탄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라고 하는 것도 이런 모멘텀에 따라서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레퍼런스도 있고 해외 고객사까지 추가로 확보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격은 3만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목표 주가는 3만 원 정도를 이제 두 분도 조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신뢰감을 지금 시장에서 쌓고 있는 기업으로 좋은 사인을 주셨고 자 이어서 로봇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6조 원의 협동 로봇 시장을 두고 국내에서도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지금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의 업체별로 점유율을 어느 정도나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혹시 뭐 충분히 경쟁이 가능한 K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좀 있을까요, 피비님? 2025년 기준 6조 원이라는 말에서 뭐 알 수 있다시피 협동 로봇 시장 자체의 규모가 굉장히 작다 보니 뭐 서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쪽에서는 글로벌 3위는 맞는데 앞서 말씀 주신 협동 로봇 쪽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업체별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균일하게 있고 오히려 이제 성장하는 사업 분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점유율 자체를 크게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충분히 경쟁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글로벌 시장에서 보자면 협동 로봇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상 경쟁력은 적은 편입니다. 보다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오히려 산업용 로봇이라고 해서 산업용 로봇 다음이 협동 로봇 쪽으로 발전하게 되잖아요. 아무튼 이 산업용 로봇 분야에 있어서는 두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가 잘하는 분야는 맞습니다. 다만은 이 올해 초 그 얼마 전 로봇주로 올린 테마도 이 협동 로봇 쪽은 맞긴 맞습니다. 협동 로봇 쪽 시장은 국내에서 이제 개원 상태이기 때문에 뭐 경쟁력이 없는 이유가 이제 기술력보다는 단가 싸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속기의 경우에도 입찰 과정에서 거의 무조건 단가 경쟁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이 단가 경쟁에서 많이 밀립니다. 중국 업체들이라든지 타국 업체들에게 좀 많이 밀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술력은 향후 휴머노이드 쪽까지로 그때 가면은 좀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때 가서는 뭐 SPG라든지 SPB테크가 좀 잘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중심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로봇주 하면은 또 최근에 상장을 했던 그 두산 로보틱스, 참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이후로는 좀 추세 없이 지금 등락을 좀 반복을 하면서 로봇주 전반적으로 좀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로봇주가 전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랠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실까요, 차장님? 세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크로적인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리쇼어링이라든지 뭐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각국의 나라에서 이제 노동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로봇 도입의 확대를 촉발한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 기업들 역시도 로봇에 대한, 그러니까 로봇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이벤트가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이 삼성전자, 유상전자 참여가 있었고 또 LG라든지 한화, 최근에는 GS, 두산까지도 로봇 시장에 좀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는
밑으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업체들이 생겨날 가능성도 크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 역시도 그에 발맞춰서 뭐 촌답 로봇 산업 전략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로봇 정책을 계속해서 좀 펼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질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한다면 매크로 변화 모멘텀 그리고 기업 투자 모멘텀, 정부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좀 급등했었으니까 최근엔 좀 쉬었겠죠. 하지만 하반기로 가고 또 내년으로 갈수록 연말로 가고 내년으로 갈수록 로봇주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에 좀 상존해 있다라는 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방을 확보하면서 다시 도약을 준비 중인 로봇주입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에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두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로봇주 두 종목에는 이제 두 분의 신호를 보니까 좀 엇갈렸어요. 강석훈 PB님께서는 다 스탑을 주셨고 장시영 차장님은 다 고사인 주셨는데 두산 로보틱스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후에는 뭐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첫날 가장 뜨거웠고요. 지금 저점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석훈 PB께서 이제 지금 뭐 스탑 사인 먼저 주셨는데 고사인 주신 장시영 차장님께 먼저 좀 이유를 들어볼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모멘텀에 앞서 이제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어쨌든 하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욕구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장 후유증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상장 이후에 시장 분위기도 좀 좋지 않았고 유동성이 좋은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더 빠지는 것 같아 보인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시장에서 종목을 만약에 노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부터는 매수 자리를 조금 찾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석훈 PB께서는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두 종목 모두 지금 스탑이 나왔어요. 로봇주 전반적으로 조금 스탑 사인을 주신 건가요? 예, 방금 그 앞단에서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 뭐 로봇주들이 올라줬던 것이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그냥 올랐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했습니다. 네. 따라서 상장하는 순간에는 나머지 이 로봇주 나머지들을 모두 매도하는 것이 맞은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현재도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뭐 기다리거나 뭐 오버행을 예상해서 조금 다 맞으면서 좀 버티시는 전략을 취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는 괜찮긴 하지만 최근에 좀 뜨거웠기 때문에 지금은 좀 경계의 사인을 주신 건데 자, 두산 로보틱스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동 로봇 시장에서 2018년부터 지금 줄곧 국내 점유율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2019년 이후로 봤을 때도 글로벌 시장에서 5위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상장을 통해서 실탄을 확보를 하면서 앞으로 기술 선점이라던가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좀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대를 거는 목소리가 지금 큰 상황입니다. 상장을 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좀 좋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뭐 투자 행보라던가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차장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봤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좀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두 회사의 시가총액 차이는 별로 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투자했다라는 어떤 모멘텀이나 이벤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평가를 더 많이 주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시장 자체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 1위라는 모멘텀을 아직까지 완전히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총 규모가 레인보우와 비교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상장 이후에 어떤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이걸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로봇 산업에서는 수요자가 직접 로봇 공급자로부터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SI라는 이 업체를 통해서 도입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SI는 이제 공장이나 물류창고에서 일체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두산 로보틱스가 하는 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가 그런 SI 업체들을 대다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보틱스가 국내 한 89개의 SI 판매 채널을 좀 확보하고 있는데 2027년까지 거의 한 300개 정도로 확대할 예정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한 5, 60개 정도 판매 채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내년,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성장한다고 한다면 먼저 수혜가 되는 업체는 두산 로보틱스가 실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로보틱스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 현재 상장 후에 조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매수 기회를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뭐 시장에서도 두산 로보틱스의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높은 시총이 뭐 타당하다라는 뭐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공모주 청약으로 아직 뭐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중간에 뭐 신규 진입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으니까 이제 PB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보실까요?
예, 뭐 그나마 테슬라에서 뭐 수요일 이후 장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휴머노이드, 뭐 옵티머스를 공개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섹터에 한 번씩 끌어올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멘텀이 없다면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오버행을 다 맞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계속 물량이 나올 것인데 뭐 전에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전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은 우리가 봐왔듯이 이 오버행 이슈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거쳐야 하는 운명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굴곡을 버틸 것을 각오한다면은 홀딩하거나 신규 매수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심적으로 버틸 수 있는 투자자는 좀 많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저는 스탑이라는 시그널을 드렸고 가격은 지지가 4만 원대로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신규주 리스크는 다 맞고 가는 것보다는 나중에 조금 진입을 해보는 전략으로 좀 주셨고, 자,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순 이후로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하방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 나가는 흐름입니다. 오늘 장중에 10% 급등을 했다가 6% 지키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지금 두 분의 사인이 동일하거든요. 강석훈 PB께 이제 여쭤보면 앞서서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신규주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스탑 주셨잖아요. 어떤 이유일까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기존의 로봇주들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올랐던 이유기 때문에 이게 다 소멸이 됐다. 그렇죠. 예, 그게 더 소멸이 됐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는 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실적 측면에서 방금 말씀 주셨지만은 상승하면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모멘텀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지금 사실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상황은 좀 아니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스탑을 주신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석훈 PB께서는 어쨌든 지금 관점으로는 진입이 조금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로봇주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장시영 차장께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굿사인 주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은 저는 좀 생각이 좀 반대인 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모멘텀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사실은 로봇주들은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진출을 하면서 신규 어떤 산업, 새로운 먹거리로 어떤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그 첫 번째 이슈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 유상증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 시장에 먹거리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진출을 하지 않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모멘텀 플레이를 다른 로봇주들도 같이 해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감속기 관련 종목들도 뭐 현대가 그쪽 인수를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관심거리였고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력 관계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싶고요. 구체적인 협업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뭐 올해 8월에 삼성 웰스토리하고 급식 자동화 MOU를 체결을 했고 이런 부분들 외에도 다른 어떤 삼성전자 공장이라든지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출을 하게 되면서 뭔가 로봇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하반기에 또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뜨거웠던 두산 로보틱스의 그런 상장의 재료 소멸인가 아니면은 대기업들이 뛰어든 이 시장의 확대성에 지금 투자를 하는가 이제 이 부분으로 지금 두 분이 팽팽한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삼성의 파트너사잖아요.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뭐 사족 보행 로봇, 뭐 서빗 로봇 이런 뭐 영역을 지금 넓혀가고 있는데 그 삼성의 로봇 야심작인 보행 보조 로봇인 보핏이 또 출시가 임박했다는 그런 또 소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멘텀은 주가를 좀 끌어주기에는 약하다라고 보실까요, 피비님? 예, 그 뭐 보핏도 사실 의료용 로봇으로 삼성전자가 진행하던 사업을 인수하면서 그러니까 사업을 인수하면서 레인보우에게 넘겨준 형태입니다. 사실 의료용 로봇 산업도 개관 시점이라서 아직 시장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뭐 상표 등록, 특허 출원을 한 점을 보면은 올해 좀 내기는 낼 것 같아요. 제품 자체를 내기는 낼 것 같아서 네. 한번 나오면은 한 번씩은 띄워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 보고 사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섹터가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줘야만 그 주식이 오르는 장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뭐 피어들이 많지 않은 시점에서 그 중에서도 역량을 가진 기업이라는 측면을 본다면은 그나마 긍정적인 면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장시영 차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규 진입 관점으로도 괜찮을지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5일 이동 평균선이 사실은 60일선을 좀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이 데드 크로스가 오래 이어지지 않고 만약에 주가가 60일선을 좀 지지해 준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시장 분위기도 좀 뒷받침 돼줘야겠지만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주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을 것도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17만 원 선 부근인 21선 탈환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일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매도의 기술은 SK하이닉스와 텔레칩스, 두산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KG 스틸이 올라와 있습니다. 9% 상승하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는데요. 배터리팩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자 곧바로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또 리튬 가격 반등세 관련주도 오늘 동반 급등이 나왔었죠. 웰 바이오텍도 오늘 10%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KT 그룹주가 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T가 2025년까지 최소 주당 1,960원의 배당을 보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KTIS 그리고 KTCS 등 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아시아 CM이 올라와 있네요.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요. 9% 상승하면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노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 그리고 IT 솔루션 사업을 하는 리노스 2%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6.7%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효성화학이 2.5% 하락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컨센을 상회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 리포트에 2% 상승을 했지만 시간에서 다시금 되돌리고 있습니다. 2.5% 하락하고 있고 또 오늘 10%대 상승률 보였던 방산업체인 휴니드도 1.5% 소폭 하락하면서 7,4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SI리소스가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자원 개발 테마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10% 상승을 했지만 윗골이 길게 단 만큼 시간에서 하락폭 더 키워가고 있고요. 또 브롬 관련주로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 17% 급등한 한창산업도 2% 넘게 하락하면서 12,9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현 파트너 HD 현대일렉트릭, 강성우 PB, HPSP, 그리고 장시영 차장, 선익시스템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중현 파트너의 HD 현대일렉트릭부터 볼까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라이징 포인트로 대형 전력기기 업체 중에서 독보적인 수출 데이터 이렇게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뭐 변압기 쪽은 늘 좀 수주와 실적을 좀 믿고 가는데 이런 뭐 대형 전력기기 업체 가운데서 독보적인 수출 데이터다라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좀 독보적인지 수출 데이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 수출 데이터를 짚어보기 전에 오늘 이제 좀 오랜만에 나온 거라서 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좀 스몰캡을 발굴을 해볼까? 아니면 근데 또 그러기에는 요즘 시장이 너무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불안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 자체가 너무 부진한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럼 지금 거래대금 부진한 시장이라면 뭐 그날의 시장의 급등 급락이 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치면 오늘만큼은 그래도 좀 공격적인 종목보다는 방어적인 종목을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현대일렉트릭을 갖고 왔고, 이제 대형 전력기기 쪽, 그러니까 변압기 쪽에서는 이제 대형 변압기가 있고 중소형 변압기가 있는데, 이제 대형 변압기 쪽에서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렇게 3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한 2.7조인데, 그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은 지난 분기 때 수출 데이터가 진짜 워낙 월등하게 좋았던 반면에, 그리고 그때 실적도 되게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달 1일, 11일, 21일 날 이제 잠정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이제 10월 11일 날 우리 그 연휴 때였잖아요. 네. 그때 발표된 걸 보니까 현대일렉트릭의 변압기 수출 데이터가 다른 2개 회사에 비해서 너무나도 독보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사 중에서 유일하게 수출 데이터가 MOM으로도 QOQ로도 YY로도 다 성장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더 재밌는 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효성중공업이랑 LS일렉트릭은 2분기가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 좋았던 실적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지금 힘들어 보여요. 지금 역기저 효과를 좀 걱정을 해야 된다면, 현대일렉트릭은 반대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좋았다? 그럼 기저 효과까지 있으면서 수출 데이터가 좋았네. 그럼 3분기도 좋겠네. 여기에 플러스로 4분기가 이제 전력기기 쪽에 계절적인 성수기가 돌아오거든요. 3분기도 좋을 거고 4분기도 좋을 거라서, 마침 좀 종목 선정은 어제 했는데 오늘 좀 급등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총 3조 이상까지는 좀 편안하게 갈 것 같아서 방어적인 종목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렇죠. 늘 약간 시장에 조금 핫하고 뭐 신규 상장 종목이라든지 좀 핫한 스몰캡 위주로 가지고 오셨었는데, 오늘 이제 변압기에서 어쨌든 실적으로 보여주는 이 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자, 지금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지금이 이제 거의 역사적 신고가 부근이긴 한데, 이 구간을 좀 넘어갈 것 같아서 그냥 매수는 편하게, 이제 어차피 연말까지 볼 생각으로는 편하게 7만 원대 어느 구간이면 다 사셔도 될 것 같고, 한 목표 주가는 한 8만 5천 원에서 9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석훈 PB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입니다. 뭐 이전에도 라이징 스탁에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신 점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어떤 포인트 주목하고 계세요? 뭐 크게 달라진 점이라기보다는 계속 주목해야 될 기업이란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첫 번째는 독점적 기술력이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고객사들의 수주 증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독점적 기술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기업을 말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라고 하는 것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라는 점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미세하게 공정하면 공정할수록 터져 나오는 여러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압이라고 하는 말을 방금 했었는데, 기존의 고온 어닐링 장비라고 하는 것의 경우에는 낮은 수소 농도라든지 고온 환경으로 한계점을 갖고 있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고압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되는데, 신규 경쟁사가 이쪽에 진입한다. 독점적으로 원래 공급해 왔지만은 진입한다는 얘기가 나오긴 나오지만은 이 수소 폭발이라고 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이라든지 이 특허 문제로 여전히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동안 50% 전후의 영업이익률을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객사들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메모리 쪽 고객사들의 주문이 줄어들어서 현재 실적은 연초 대비해서 계속 하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시스템 메모리 쪽 실적은 여전히 단단하고요. 여기에 D램과 낸드 플래시 쪽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은 예상이 좀 좋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서 공장도 이전해서 생산 능력도 이제 40에서 80배 정도로 2배가량 늘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해서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1,600억 정도였는데 앞으로 많이 늘게 돼서 캐파를 풀캐파로 돌린다면은 대략 3,200억 정도로 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반영한다면은 실적 개선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셔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수가와 목표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라고 한다면은 38,000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38,000원대에 매물이 많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개선되고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면은 목표가는 더 높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 현재가고요. 손절가는 29,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매물대가 좀 몰려있는 38,000원을 뚫어내는지부터 보자라고 1차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장시영 차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등장했는데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되돌아온 애플 그리고 가격적인 매력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 1위 업체인데 중소형 점유율도 약 80%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6세대 이상 8세대 OLED 쪽에서는 캐논 도키라는 일본 회사가 거의 이제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런 8세대 증착기 시장에서도 이번에는 기술력으로 좀 인정을 받았죠. 애플로부터 8세대 OLED 증착기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애플의 제품에 장착될 OLED를 선익 시스템의 장비로 제작을 해도 된다라는 승인을 한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캐논 도키만 승인을 해줬었죠. 하지만 이제 선익 시스템도 승인을 받아서 LG 디스플레이가 원래대로라면 8세대 이 증설에 좀 나섰어야 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8세대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캐논 도키의 장비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 LG 디스플레이는 아직 애플 쪽에서 수요를 확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플 아이폰 15의 어떤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수요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애플 역시도 그런 부분들을 보고 하반기에 또는 연말 즈음에 해가지고 8세대 같은 경우 OLED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패드라든지 뭐 아이맥이라든지 이런 어떤 노트북용 이 디스플레이 용도로 제작이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수요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애플로부터 선수금을 1조 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내년에 8세대 증설을 나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익 시스템 장비를 좀 쓰게 될 거고 만약 애플이 좀 더 초과 수요를 얘기를 한다면 뭐 패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과 수요를 얘기를 한다면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도 추가 증설에 나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도키의 장비보다 선익 시스템의 장비가 기술력에서 애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 업체 역시도 이제는 선익 시스템의 장비를 맘 놓고 쓸 수 있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올해 연말까지는 주가가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반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같이 연속해서 좀 드리게 되면 사실 이러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뭔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주가 이동평균선이 역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동평균선이 역별돼가고 있는 구간으로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인데 이동평균선이 역별되고 난 이후에 기간 조정을 이런 어떤 구간들처럼 거치게 됩니다. 기간 조정을 좀 거치게 되는데 이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주가 상승률이 2배에서 3배 이상 정도의 주가 상승을 이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역배열 초기 구간에 좀 들어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일선이 조금 더 위로 올라오고 120일선이 쳐지는 역배열 구간이 완성이 되면서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기간 조정을 좀 거치겠죠. 그 이후에 만약 LG 디스플레이의 증설 또 삼성 디스플레이의 추가 증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선익 시스템 장비가 쓰이네 마네 이런 얘기가 좀 돌 때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때 상승하는 주가 상승률이 2배, 3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저점 매수 구간을 좀 노리셔가지고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바라보시면 내년도에 또는 내년 연말쯤에서 좋은 수익률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탄력도보다는 기간 조정을 거친 역배열에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수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큰 수익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한중현 파트너의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강석훈 PB의 HPSP, 장시영 차장의 선익 시스템까지 함께했는데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렌시스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로봇주들의 반등이 눈에 띈 하루였는데요. 이렌시스 역시 오랜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 보이면서 급등했습니다. 15%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분위기 좋네요.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는 LS 네트워크스입니다.
베트남 해저 케이블 사업 진출 소식에 4거래 연속 급등세 보이다가 오늘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보합으로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20만 주 가까이 거래량 터지며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는 비츠로테크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연내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를 가동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인 비츠로테크도 급등했습니다. 23% 장대 양봉 그리면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강한 힘 이어가고 있습니다. 2.5% 상승하고 있네요. 2위는 KTIS입니다. KT가 2025년까지 최소 주당 1,960원의 배당을 보장하기로 밝히면서 KT그룹주가 시간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4.7% 상승하고 있네요. 바로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KG 스틸 올라와 있네요. 열연 그리고 냉연 강판을 생산하는 철강 업체인데요. 장 마감 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연간 전기차 5만 대분의 배터리 팩을 생산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자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며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장까지 에너지 이어갈 만한 재료로 보실까요? 네, KG 스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이제 공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배터리팩 신규 사업에 700억 투자한다. 그 공시 딱 하나로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가는 건데 이 재료의 크기를 논하기 전에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그 테마들이나 종목들 생각을 해보면 어제까지 이제 전쟁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그게 오늘 한 장초까지 이제 그 여파가 좀 이어졌다가 이제 장초에 이제 그 이스라엘 관련해서 좀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전쟁 테마주들이 딱 거기서 한번 1차적으로 이제 소화가 되고 그것들이 많은 테마들로 좀 수급들이 좀 분산이 됐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리튬 테마, 뭐 하이드로리튬이나 리튬 포어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정말 잔인하리만큼 많이 빠졌다고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방사선 치료 테마, 뭐 AI 교육 테마, 뭐 아마존의 엔트로픽 테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쟁 테마의 다음 타자를 받아줄 만한 재료가 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냥 호재가 스치기만 해도 바닥권에서 좀 급등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이 속출을 했는데 아마 KG 스틸도 좀 그거랑 비슷한 스킴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말 많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았다가 그냥 호재 한 줄 스쳐서 시간으로 상한가를 간 건데 과연 그러면 이 흐름 자체가 내일까지 이어질지는 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시초가에 뜨긴 할 텐데 거기서부터 새로운 랠리가 펼쳐질지는 모르겠어서 저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3위 비츠로테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핵융합 에너지 테마가 부각되면서 정규장에서 23%대 급등을 했고요. 시간에서도 현재 2.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 성격이 좀 짙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유의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균형을 잡고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이제 비츠로테크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KG 스틸이랑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급등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좀 많이 눌렸다가 호재 한 줄, 이제 전쟁 테마에서 풀렸던 수급들이 이제 바닥에서 호재 한 줄로 스치면서 호재 스치면서 급등한 패턴들이 대부분인데 오늘 이제 뭐 핵융합 뭐 그것도 있었고 아니면 뭐 그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이제 국내 최초로 중저설량 방사선이 이제 파킨슨병에 또 좀 유의미하다. 그런 이슈로 이제 방사선 치료 테마주들이 다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가장 대장으로 이제 모비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 그래서 오늘 강세 보였던 테마들이 내일까지 좀 지속적일까는 저는 사실 모르겠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방사선 치료 테마를 좀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비츠로테크보다는 오늘 좀 대장이었던 모비스를 보시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 2개 다 전쟁 테마 다음에 그 테마를 찾는 그런 움직임일 뿐 지속적으로 보진 않는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네오위즈 살펴볼까요? 콘솔 게임 신작 피해 거짓이 전 세계 누적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모처럼 탄력적인 반등세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네오위즈의 주가 견인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좀 이제 기다리던 좀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네오위즈도 방금 말씀드린 2개랑 또 비슷합니다. 주가가 정말 많이
잔인하게 조정받은 바닥권에서 호재 한 줄 스치고 그걸로 이제 급등. 좀 그런 패턴이었는데 이제 피해 거짓 판매량, 이제 피해 거짓이 출시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지난달까지만 해도 연말까지 한 판매량이 대략 한 130만 장 정도가 컨센이었는데 벌써 100만 장을 판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재료 자체는 좋지만 게임주의 섹터 투심 자체가 아직도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섹터의 투심이 아직은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우넷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간밤 미국 증시 상승 마감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은 살아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토 지수는 3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퍼지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상해지수 0.3% 상승, 선전은 0.1% 빨간불이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가장 강합니다. 이 시각 현재 0.95%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틀간 중국의 1대1로 포럼이 개최됩니다. 탈퇴로 가닥을 잡은 이탈리아를 비롯해 G7 서방 선진국들은 모두 불참했고요. 앞서 1, 2차 포럼과 달리 이번엔 우리 정부도 정식 대표단 대신 해양부 장관만 파견했습니다. 내일 중국에선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을 비롯해 9월 실업률,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로이터는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2분기보다 둔화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강화할 걸로 예상하면서 올해 5% 안팎 성장률 목표 달성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봤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발표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도 알아보시죠. 오늘 독일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0.1% 소폭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잠시 뒤 우리 시각으로 6시 독일에서는 10월 경기 동향지수와 경기 심리지수가 발표됩니다. 프랑스 깍크 지수도 확인하시죠. 오늘 프랑스 0.1%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미국에선 오늘 밤 9월 제조업 생산 지표,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